여러분, 지금 몇 년째 달러가 1,400원대에서 지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결국은 1,500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은행 통장에 넣어둔 5천만 원의 실질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800만 원 넘게 깎여나갔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대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앉아서 가난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빼간 돈이 18조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3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똑한 돈들이 이미 한국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6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환율 1,500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후 1,500원까지 가는데 단 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1,700원까지 가는 데는 2주도 안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절벽 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은 3.75%죠. 이 1.25%포인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1달러를 한국에 두느냐, 미국에 두느냐에 따라 연간 125만 원의 수익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억 원 규모로 따지면 연간 1,200억 50만 원 차이예요. 게다가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 차이는 30% 넘게 벌어져요.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미국으로 보내겠죠.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아세요? 우리 외환 보유고는 4,1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절반도 안 됩니다. IMF 출자금, 해외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등을 제외하면 실타는 1,9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경제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식시장만 750조 원, 채권시장 180조 원, 합치면 930조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 치면 6,200억 달러예요. 이 돈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려고 할 때 우리 실탄 1,900억 달러로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더욱 끔찍한 건 이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우리 수입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요? 석유, 가스, 밀가루, 콩,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것의 70%가 수입품입니다. 환율이 15% 오르면 이론적으로는 수입 물가가 15% 오르겠지만 현실은 더 잔혹해요. 통화 승수 효과 때문에 실제 소비자 물가는 25, 30% 오릅니다. 월급 5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실질 구매력이 하루아침에 125만 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전세 2억에서 살던 분이 갑자기 1억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환율 폭등의 진짜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면 더욱 절망스러워요.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8%로 하향 조정했어요.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수입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거든요.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 무서운 건 가계부채 문제예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백만 가구가 이자 폭탄을 맞게 돼요. 월 이자만 50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20, 30% 증가했어요. 하지만 국내 소비 위축으로 제품 가격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익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가 불가피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달러 자산을 늘리고 금을 사고 해외 펀드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손 놓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세요. 1997년에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어요.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부는 당신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환율 1,500원 돌파는 경고의 신호탄입니다. 다음 역은 1,600원.
그 다음은 1,700원이에요. 내리력을 놓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환율 1,500원 돌파를 구멍난 물탱크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경제를 하나의 큰 물탱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탱크 안의 물은 바로 자본입니다. 외국인 투자금, 국내 기업의 달러 보유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등이 모두 이 물에 해당하죠. 그런데 지금 이 물탱크 밑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의 이름은 금리 역전이에요. 미국 금리가 3.75%인데 우리는 2.5%밖에 안 되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리학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1킴 25%포인트 차이면 연간 125만 원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은 30%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위에서 계속 수돗물을 틀어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환시장 개입이에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서 환율을 임의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아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물탱크의 수위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탱크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서민과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큰 기업들은 물탱크 중간층에 파이프를 연결해 두었어요. 해외 법인, 달러 예금, 외화 채권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물탱크 맨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작년부터 해외 현지법인의 달러 보유 비중을 35% 이상 늘렸습니다. 똑똑한 기업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SK하이닉스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85%인데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원화 기준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가계부문은 어떨까요? 한국임의 해외 자산 비중은 여전히 4.8%도 안 됩니다. OECD 평균인 25%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탱크가 말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일반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탱크에서 물이 얼마나 빨리 새고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202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빼간 돈이 52조 원입니다. 하루 평균 1,400억 원씩 새어나가고 있어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500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3개월 동안 22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었어요. 원화로 치면 33조 원 정도죠. 하지만 나가는 돈이 52조 원인데 들어오는 돈이 33조 원이면 실질적으로는 19조 원이 순유출된 거예요. 이게 바로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은 이유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거예요. 물탱크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리 차이 때문에 조금씩 새더니 이제는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불신 때문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무디스가 지난주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Korea faces structural headwinds from rapid aging and declining productivity growth.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율 둔화라는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눈에는 한국이 침몰하는 타이타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타이타닉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순서를 아세요? 1등석 승객부터 먼저 탑니다. 지금 외국 자본과 국내 대기업들이 바로 그 1등석 승객들이에요. 이미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 현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는 현금성 자산 중 외화 비중을 40%까지 늘렸어요. 현대차 그룹은 해외 법인 보유 현금을 50% 이상 증가시켰고요. 이들은 이미 환율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3등석 승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다가 결국 바닷물에 빠져 죽게 돼요. 지금 우리 서민들의 상황이 딱 이거예요. 정부와 언론이 괜찮다,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는 사이에 배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정부는 끝까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죠. 지금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지점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1997년에는 최소한 미국과 유럽 경제가 좋아서 수출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에 어려워요. 중국은 부동산 위기, 유럽은 에너지 위기, 미국은 여전한 인플레이션 압력. 어디로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인데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반도체, 화학,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탱크의 비유로 돌아가 보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멍을 막는 것, 즉 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올려서 자본 유출을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탱크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것, 즉 개인적으로라도 자산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거죠. 정부는 첫 번째 선택을 하기 어려워해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든요. 선거에서 질까봐 무서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스스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기존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환율이 이 정도로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결국 경제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역설입니다. 원화가 약해져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는데도 왜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팔아서 버는 돈보다 사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 오르면 이론적으로는 수출이 10톤 15%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같은 원자재 수입 비용이 20, 25% 폭증해요. 결국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현대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환율 상승으로 해외 매출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철강제와 반도체 부품 수입 비용이 폭증했어요. 게다가 국내 소비자들이 차를 안 사니까 내수 매출은 20% 이상 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수익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더 심각한 건 에너지 부문이에요.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이 3.7%밖에 안 되는 걸 아세요? 나머지 96.3%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환율이 15% 오르면 전기료, 가스료가 최소 20% 이상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제조업체의 원가가 급진하겠죠? 이익을 내기는커녕 버티기도 힘들어져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정부 정책이 시장 논리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일까요?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나겠지만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더 오르고,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은 막겠지만 부동산과 기업들이 무너져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에요. 이 딜레마의 핵심은 정부 신뢰도입니다. 시장이 한국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랐지만 시장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중국 의존도 심화. 셋째, 부동산 버블. 넷째, 가계부채 폭탄. 다섯째, 생산성 증가율 둔화. 이 5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Korea is entering a lost decade, similar to Japan in the 1990s. 한국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기억하세요. 1990년 부동산 버블이 꺼진 후 일본은 30년 넘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 정부도 지금 한국 정부처럼
일시적 현상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더욱 무서운 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취약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막대한 해외 자산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순대 외채무국이에요. 외국에서 빌린 돈이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 많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욱 절망스러워요. 한국의 순대 외채무가 460억 달러예요. GDP 대비 2.5%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위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우리는 버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순대 외자산이 3조 4천억 달러예요. 세계 1위죠. 그래서 엔화가 아무리 약해져도 일본은 끄떡없어요. 오히려 해외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예요.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에 투자하면 손해다. 빨리 빼자.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 규모가 35조 원을 넘어섰어요. 코스피가 2,400선에서 2,100선까지 떨어진 이유예요. 채권 시장은 더 심각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8%까지 올랐는데 이는 미국 국채 4.2%와의 스프레드가 0.4%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야 하는데 말이죠. 시장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CDS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전만 해도 40베이스 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5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이면 시장이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2배 이상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신 투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일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돈은 가장 정직하거든요.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통화 현상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국제적 불신임 투표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원화 자산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승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서 진단은 끝났어요. 이제는 치료법을 찾아야 해요. 향후 18개월 동안 2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건데 여러분이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시나리오 1. 현상 유지. 파국으로 가는 게. 확률 70%. 정부가 지금처럼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예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외환 개입과 구조적 개혁 없는 부양책으로 버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시간 벌기에 불과해요. 2026년 2분기 환율 1,550, 1,600원 도달. 수입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 실질 임금이 급감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요. 2026년 3분기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가 본격 터져요. 지방은 이미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고 서울 강남도 20% 이상 하락. 건설업계 연쇄 도산으로 실업률이 5%를 넘어서요. 2026년 4분기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요. 월소득의 50% 이상을 대출이자로 내야 하는 가구가 200만 가구를 돌파. 개인 파산 신청이 하루에 1,000건씩 접수돼요. 2021년 1분기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져요. IMF 권고 수준인 수입액 3개월분의 밑도는 위험 수준이에요. 이 시점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요. 2027년 상반기 환율 1,800원 돌파. 제2의 외환위기 선언.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만 이미 늦어요. 부동산 가격 50% 폭락. 실업률 8% 육박.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해요. 시나리오 2. 선제적 구조조정. 고통스럽지만 생존하는 길. 확률 30%.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경우예요.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2026년 1분기 기준금리를
4.5%로 급인상. 단기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지만 자본 유출은 멈춰요. 2026년 상반기 부동산 PF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부실 건설사들을 정리해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아요. 2026년 하반기 환율이 1,400원대로 안정화. 높은 금리 때문에 외국 자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동산 가격은 30% 하락했지만 거품이 빠진 만큼 건전한 수요가 나타나요. 2027년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살아남고 부실 기업들은 정리돼요. 고용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임금은 실질적으로 상승해요. 자, 그럼 이 두 시나리오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제 계기판 5대 핵심 지표와 3단계 행동 강령. 지표 1. 원달러 환율 1단계 1,900원. 달러 자산 비중 30% 확보. 2단계 1,600원. 달러 자산 비중 50% 확보. 해외 부동산 투자 검토. 3단계 1,700원. 비상모드 원화 자산 최소화. 금이나 미국 국채로 대피. 지표 2.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 기준금리 스프레드. 1단계 역전폭 미너스 1.0필소변.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2단계 역전폭 1.5필로시. 모든 대출 조기 상환 검토. 3단계 역전폭 미너스 2.0피소시. 부동산 매도 적극 검토. 지표 3. 외국인 주식 순 매수 매도 규모 월간. 1단계 순매도 5조 원. 국내 주식 비중 축소. 2단계 순매도 10조 원. 해외 주식 ETF 비중 확대. 3단계 순매도 15조 원. 국내 주식 전면 청산. 지표 4.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1단계 4,000% 돌파. 장기 채권형 펀드 매도. 2단계 4.5% 돌파. 현금 비중 40% 이상 확보. 3단계 5.0% 돌파. 모든 원화 표시 채권 매도. 지표 5. 부동산 PF 연체율 1단계 5% 돌파. 건설사 주식 및 리츠 매도. 2단계 10% 돌파. 지방 부동산 매도 검토. 3단계 15% 돌파. 서울 부동산도 매도 검토. 주간 생존 체크리스트. 월요일 주말 뉴스 종합 분석. 정부 발표와 실제 시장 지표 간 괴리 확인.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체크. 중국 경제 동향 파악. 대중 수출 의존도 25%. 화요일 외환 시장 모니터링. 오전 9시 환율 시초가 확인. 한국은행 외환 개입 여부 체크. 아시아 주요국 통화 동향 비교. 수요일 금융시장 심층 분석. 외국인 순 매수 매도 동향. 국고채 금리 변동폭 확인. 회사채 국고채 스프레드 점검. 목요일 부동산 및 실물경제 지표.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 동향. PF 연체율 및 건설업체 부도 현황.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 확인. 금요일 다음 주 전략 수립. 주간 지표 종합평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필요성 검토. 비상자금 확보 상황 점검. 당장 오늘 퇴근 후 실행할 3가지. 외화 통장 개설. 시중은행에서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드세요. 최소 전체 자산의 20%는 달러로 보유하세요. 해외 주식 ETF 매수.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로 해외 분산 투자를 시작하세요. 변동금리 대출 점검.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을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랬어요. 살아남는 것은 6개월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환율 1,500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1,600원, 1,7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경제 쓰나미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재정 안전이 제 최우선 목표입니다.